궁금했던 점이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거 이런 거. 어. 지금 뭐 사람들도 지금 들어와야 되니까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이걸 하면서 조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뭐 이걸 가지고 좀 비전을 찾아야 된다든지 그런 걸 좀 찾을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건지 그런 거. 이걸 MD 쪽 하시는데, MD 멀천다이즈? 네, 예. 아직 좀 음, 규모도 아직 작고 음, MD랑 직업 음, 자체가 이렇게 음, 소프트와 음,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잘 없어서 책만 보고 음, 이 정도라 가지고 음,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음, 좀 혹시 아시는 혹시 그 직업군에 대해서 음, 아시는 게 음, 잠깐 제 주변에 MD인 사람이 몇 분 계세요. 한 세 분 정도 있는데, 한 친구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부산대학교 섬유공학과 공대 나와가지고, 석사까지는 공학을 했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이제 텍스타일 해가지고 섬유 그 인장 실험하고 맨날 전혀 MD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입사를 어디로 하냐면 코령 패션 사업부라 해가지고 거기로 입사를 했는데 멀천다이저가 됐어요. 그냥 공대 나와가지고 멀천다이저가 된 거지. 그랬더니 그 밑에 디자이너를 한 10명 데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명의 디자이너가 전부 다 여자야. 자기만 남자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디자인적 감각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인문계 쪽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예술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결혼한 상태에서 처갓집에 가족들을 다 맡겨놓고 혼자서 뉴욕의 그 뉴욕 대학교에 다시 유학을 2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석사로 해가지고 그런 그 MD 쪽 공부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 이제 중견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멀천다이즈로서 이제 해가지고 닥스 알죠? 닥스 하고 예작 이런 그런 와이셔츠를 그 본인이 이제 사업본부장이 돼가지고 이제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106개였어요.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입점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제품을 이제 기획도 하고 제품 판매 예측을 해가지고 생산을 어디서 하냐면 수원. 근데 공장에다 이제 그걸 이렇게 막 창고에 이제 재고를 쌓아놓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고가 예측이 맞으면은 그 제값에 이제 이익이 나는데 예측이 안 맞으면 그게 좀 헐값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에 입점을 시키고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는데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플로우 매장을 거기 이제 백화점 측의 매니저들하고도 이렇게 해가 뭐 이렇게 매장을 개설도 하고 백화점이 생기면 그 이런 그 매장들이 다 이제 거기 가서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 유명한 백화점 같은데 다 그래야지 본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안테나 샵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뭘 하냐면 대체의학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 멀천다이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옷의 구조가 보면 옷이 그 원가 한 1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커피도 원가 10% 구조고요. 모든 게 다 10%예요. 우리가 제품 같은 거 이런 걸 생산할 때 이걸 유통 구조에서는 대리점에 유통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까지 판매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게 만약에 10만 원이면 만 원에 만들어야 돼. 재료비가 만 원이야. 그러면 옷도 우리가 보면 땡칠이 하면 10분의 1 가격으로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 가게 뭐 아니면 백화점의 옷이 완전히 뭐 바가지다 그러는데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그 백화점의 그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그걸 생산하기 위한 어떤 투자 비용 따지면
모든 게 전체 제품 소비자가의 10%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물건을 10종류를 만들면 그 중에 한 두세 종류만 제값받고 팔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땡처리로 하다 보니까 50%만 할인해가 팔아도 사실은 거의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 그 안에 물론 매장 직원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공장의 재고 유지 뭐 그 공장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파형인 거야. 이쪽에서는 남는데 여기서는 다 또 손해를 보니까 이게 상계라면 현상유지인 거야. 그게 이제 MD가 중요한 거는 마켓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야만이 이제 그게 이게 적절히 이제 로또 같지. 이거는 얼마 안 팔릴 거다 하면 요만큼만 만들면 되는데 수요 예측 잘못해서 이만큼 팔릴 거다 이거 이만큼 만들어 버리면 그게 나중에 손해도 그만큼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수요 예측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런 걸 뭐 직관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해야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걸 예측을 한다는 게 매번 수요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는 무리죠. 결국은 직관력에 의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그거하고 같아. 책 읽는 거하고 같아. 책을 내가 계속 읽어오면 그 분야에 아니까 변화되는 그 미세한 그거에 의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예측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완전히 현업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다 다시 들어가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MD가. 왜냐하면 그걸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낙오가 됐다가 다시 들어가면 감을 못 잡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공학 쪽에서는 첨단이라고 할 수 있듯이 그런 패션이나 이쪽도 그런 MD 쪽이 굉장히 첨단이에요. 결국은 외국에 가가지고 트렌드를 빨리 익히고 오고 그래서 그 친구도 보면 외국에 출장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기에는 화려한 직업인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왜냐면 책임이 그만 크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치랑 매출에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도 저하고 술을 마시면 스마트폰에 저녁에 한 7시, 8시 되면 매장 106개 매장에 오늘 매출 얼마고 무슨 일이 있었다. 그게 문자 메시지 다 올라와요. 106개를 다 봐야 돼.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백화점의 신세계의 그 매장에 신세계 매장 그 오너 누군지 알죠? 이모 씨의 아들 모재용이라고 그런 사람이 지나가 왔다 갔는데 와이셔츠를 이제 뭐 이렇게 구매를 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줘야 돼. 그 한남동에 집이 있어. 지금 옮겼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신경 다 써야 되고. 가봤더니 뭐 어떻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뭐랄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많이 만나야 돼. 그래서 MD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반면에 그걸 하기 위해서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능력이 안 되고 마케팅 능력, 경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강의를 제대로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그냥 MD가 되고 싶다? 그건 뭐 어떤 의미냐면 자동차 운전을 라이센스를 안 딴 사람이 그냥 운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운전 라이센스는 땄는데 장롱면허야. 근데 새 차를 뽑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새 차를 그냥 몰고 싶어. 그냥 모는 거야. 그랬더니 사고가 나도 크게 나잖아요. 사고가 나도 크게 나면 그게 큰 차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내가 능력이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지 좋은 차를 끌더라도 키스 하나 넣나고 오래 타고 만족스러운데 아예 처음부터 능력이 안 될 때는 헌차 가지고 들이받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단계거든.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그거 같아요. 세상을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뇌로 보듯이 사업을 잘한다는 거는 사람을 다 마음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으로 잘하는 거예요. 노련한 능력. 그 노련한 능력이라는 거는 그 기억인데 기억은 세상의 지식 플러스 경험이 비빔밥이 돼가지고 실천의 경험이 지혜로서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게 그거를 우리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억인데 성공 경험, 실패 경험 그런 게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다음부터 운전을 해도 뭐죠? 저 정도면은 이 정도 꺾으면 될 거라는 감이 있잖아. 근데 그런 트라이 에러에 의해서 그런 경험이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얼마를 꺾어야지 이게 차가 어느 정도 돌지 그걸 모르는 거야. 큰 배를 운전한다는 게 왜 어렵냐면 세월호 같은 거는 감이 없는 거야. 이만큼 꺾으면 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3등 항해사가 그냥 지는 이만큼 꺾었더니 배가 그냥 이만큼 가는 거야. 그때는 벌써 늦은 거야. 그때는 회복력이 없으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A380 같은 경우에 그 미세한 조작에 의해서 한번 항력을 이렇게 양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회복이 안 되거든. 왜냐면 워낙 크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도 힘들고 가속시키는 것도 힘들고 가속을 시켜도 정지시키는 것도 힘들고 그냥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반응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게 MD예요. 큰 배를 움직인다 보면 돼. 큰 배에 지금 힘줬던 게 나중에 한 2, 3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걸 예측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벌이 길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4분 인터벌이 몇 달씩이에요. 지금 했던 게 몇 달 후에 나타날 걸 예측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큰 배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바로 그냥 스포츠카 같이 꺾은 대로 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그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거는 머리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력으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큰 배도 마찬가지고 큰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 인터벌을 상상력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내가 지금 했던 결과물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바로 보이면 피드백이 되는데. 그죠? 근데 그 능력은 안 갖춰진 상태에서 뭔가 아이템 그냥 여기 포피 중에 그냥 프로덕트 하나 가지고 그냥 했어. 잘 될까? 되는 게 이상하지. 되는 게. 아무 경험도 없는데. 100번 잘해도 한 번 사고 나면 사망이잖아요. 사업이 그래요. 그죠? 그럼 한 몇백만 번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한 번 사고 나면 그거는 명을 다하고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뭐 사업을 잘하려고 해도 그건요, 그냥 로또 심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3, 40대는요, 직장 다니면서 경험 많이 쌓고, 인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정말 그런 지식이 지혜가 되는 시점은 한 4, 50대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조종사 양성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냥 무조건 빨리 사업을 해가 내가 뭘 해보겠다. 20대 제 보는 입장에 20, 30대 때 기업가로 해가지고 나오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뭐 지금 현 정부에 그 젊은 애 하나 나오잖아요. 이모 씨 뭐 이런 애들 나오는데 우습지. 왜냐하면 걔가 무슨 경험이 있겠어. 뭐 그냥 머리 하나 좋아 그냥 똑똑하다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해. 그 친구가 남한테 이용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지. 알겠죠?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끔 그냥 겸손하게 하면 돼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그 프레임을 많이 가진 사람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번 봐요. 지금 이게 어디인 것 같아요? 알프스만. 근데 요 위쪽에 이게 히말라야고요. 이게 K2봉이에요. 그러면 여기 또 뭐 이런 봉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산을 올라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산을 올라갈까? 관악산을 올라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산을 올라가고 싶어요? 관악산? 북한산? 근데 등산한 사람은 아무 산이나 올라가요. 그냥. 왜냐하면 이유가 올라가서 보면 옆에 산 이렇게 보이는데 자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요 산하고 요 산하고 그러니까 알프스 산 에베레스트하고 K2하고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청계산 높이 정도 나요.
한 340m 차이나. 그래서 이 산을 중턱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면 이 산들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공학을 공부했던 아니면 뭐 언어학을 공부했던 사회학을 공부했던 처음에는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까 이렇게 막 고민하잖아. 그런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한 40대 50대 가면 레벨이 다 똑같아지면 그때는 다 똑같이 수렴이 돼요. 레벨이 낮은 사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레벨이 낮은 사람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선택을 항상 하려고 해요. 항상 고민해. 이거 갈까 저기 갈까 고민하는데 레벨이 높은 사람은 어차피 올라가면 다 능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 이쪽 하면은 자기하고 맞고 자기가 하고 싶고 세상이 원한다면 그냥 그쪽으로 가. 열심히 해. 근데 30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40대에 그게 다 연결이 돼. 제 역할을 한 말 해볼게요. 제가 기계공학을 했는데 기계공학에서 저는 설계공학을 했어요. 제품에 대해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 대상만 바뀌었어. 사람의 인생을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매칭시키면 비전 설계예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그 고객이 마켓과 내가 잘할 수 있는 포엠을 매칭시키면 포피가 나오잖아요. 최적화됐다는 건 남과는 차별화된 거거든. 대상만 달라졌잖아. 옛날에는 기계공학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지금 공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술 사업화, 경영학을 잘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응용 똑같아.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등할 필요 없이 내가 언어학을 했었거나 아니면은 뭐 세무 해결했던 거나 열심히 하면요. 다 똑같아요. 그 대신 아까 말했듯이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할 필요가 있어요.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칠판을 쓰기 위해서는 이걸 올려야 되잖아. 지금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그걸 만든 사람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요거를 저기서 인지를 해가지고 프로젝트 옆에 어떤 그 변환 장치가 있어가지고 노트북에 그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고요. 센싱이 요거하고 저 프로젝트 옆에 요걸 감지하는 게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딱 쓰면 프로젝트 옆에 거기에 이 빛을 감지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프로그램 넣어주면 프로그램에서 그 입력 신호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써줘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어때요? 이걸 올리고 자식할 필요 없이 위에다 적고요. 그냥 이건 레이어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위에 터치를 하더라도 요거는 그냥 그대로 칠판에 쓴 거와 같은 게 돼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건 융합적 사고죠. 그걸 따로 생각 안 하고. 프레임이 단순한 사람은 이거 어떻게든 그냥 올리고 쓰고 내리고 하고 그밖에 생각을 못 해. 근데 그냥 이걸 그냥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마이크하고 제가 지금 마이크도 쓰고 이것도 쓰는데 그냥 마이크가 이거하고 합치면 어떨까? 그게 융합이죠. 근데 그게 가능하게끔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죠? 그 정도의 경제의 기술적 요거에 대해서 기술적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그 어느 정도 레벨이 있고 이것도 어떤 원리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 매칭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지. 요거와 요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합치자. 그건 꿈이죠. 실행력이 없지. 그렇지만은 내가 요거에 대한 원리도 알고 요거에 대한 원리도 알면은 합치면은 된다. 요건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고 이것도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가능한 거야. 그냥 요 알고리즘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 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레이저도 되고 마우스도 되거든요. 여기 마이크까지 옆에 장착이 되면 더 좋겠죠. 마이크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거로
포인트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융합적인 사고는요, 깊이를 요구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마우스하고 제가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이 책상하고 연관관계를 가지고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라. 연결이 되는 사람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소프트뱅크의 손정이에요. 그분은 유학 시절에 유학비를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은 낱말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는 트렌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전자사전, 뭐 그런 거였어요. 샤프의 전자사전. 그래서 그 사람은 키워드를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대변하는 키워드를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머리 맑을 때 낱말 카드를 2개를 꺼내가 이렇게 딱 하면은 거기에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아이템을 노트를 했어요. 그게 특허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샵 그 전자사전 그 당시에 실례합니다. 이게 진동으로 해놓는다는 게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샤프의 전자사전이 있었고 그 다음 그 분이 영어에 좀 이제 공부를 한참 하다 보니 딕셔너리가 나왔어. 전자사전 딕셔너리, 전자계산기와 딕셔너리, 전자사전이잖아. 그까지만 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났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면 UC 버클리, UC 스탠포드에 누가 잘하는가? 보니 그 교수가 한 명 있어. 찾아갔어. 저 여기 UC 스탠포드 학생인데 제가 지금 돈은 없고요. 당신이 이 교수님이 이거 만들어줘 가지고 성공하면 제가 거기에 제가 좀 떼어 줄게요. 하니까 교수가 황당하잖아. 학생이 자기한테 일을 시키니까. 근데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성공했어. 그래, 그거를 돈을 $10,000,000인가 받고 팔았어. 그리고 그 교수한테 주고 자기는 그걸로 일본에 와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소프트뱅크. 융합적인 사고. 그래서 모방이 융합이다. 왜? 이거 다 모방이잖아. 아이폰, 애플, 아이팟 전부 다 마찬가지. A에다 B를 결합을 하면 AB는요. 혈액형이 A형하고 B형 다르잖아요. 합하면은 AB형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다른 AB형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융합적 사고고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를 1050건 낸 거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걸 창조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발견을 했고 그거를 연결했을 뿐이에요. 이거예요. 물이 있는데 물에 A 잉크를 넣었어. 그럼 파란색이 됐어. 거기다가 B를 빨간색을 넣으면 자색이 나와요. 그건 또 다른 색깔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도 A 논문이 있는 색깔이 있어. 거기다 B 있는 논문을 넣었어. 그럼 AB잖아? 그 표절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문의 그 과정은 정반합, 해켈의 그 변정법적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요. 기존 걸 부정하고 새로운 걸 내면은 그거는 인정을 못 봐요. 논문으로서. 기존에 있는 논문에서 나는 여기서 A, B, C, D까지 만들어진데 나는 E를 하나 더 얹으면 새로운 논문이 되는 거예요. 몇 개. 그런데 A, B, C, D, E까지 그 출처를 안 밝혔기 때문에 그게 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논문을 쓴 사람들이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힐 수가 있어요? 안 돼. 그래서 논문이라는 거는 아마 진짜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표절이 될 수밖에 없어. 8자 이상이 똑같아지면 표절이라는데 단어 8개가 똑같은 그걸 언제 그걸 다 그저 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보면 논문 뭐 짜집기 했다? 제가 볼 땐 그거는 완전히 딴지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남 걸 인용했다?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난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환경에 저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왔고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앞에 이런 환경을 그대로 나는 해가 내 걸로 해석해가 했단 말이에요. 아하고 다른 거야. 내가 똑똑해서 이걸 말할까? 물론 남과 조금 노력은 했겠지. 그런데 8, 90%는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10%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건 넘어갈게요. 전체 개요를 보면 오늘 이제 시장조사 방법의 전체 개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마케팅 전체적인 개요를 말했고, 그래서 시장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 시장조사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목적이라는 거는 why, 왜 해야 되는 걸 보니까 이 마켓이 고객이지 않습니까? 고객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욕구에 지배를 당하는데 그 욕구를 찾아내는 게 그게 시장조사입니다. 근데 욕구는 그냥 수치화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화를 시킨 게 리커트 척도나 이런 걸로 등간 척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설문조사 보면 중간을 기준으로 그냥 막 제로면 뭐 예를 들어 제일 만족스러운 게 5점이다, 한 7점이다. 그러면 그 불만족이 0이고 그리고 뭐 중간에 한 4가 뭐 그저 그렇다. 그리고 조금 만족, 매우 만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로 표현을. 그럼 그게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10점 척도를 하면 5점이 중간이고, 그죠? 5점과 6점 사이가.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걸 내 자신이 한번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그게 뭐죠? 애니어그램, MBTI.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나의 커리어 테스터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강점이 뭔가를 또 여기다 이렇게 딱 해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건 뭐죠? 돈 들이지 않고 잘하는 거잖아. 당장 할 수 있는 거, 실행력이 높은, 그게 이피션시가 높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리커트 척도를 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사 방법을 통해서 내가 요 10점, 10점 합하면 여기 20점 영역이잖아요. 20점에 가까운 거를 상위 여러 개를 이렇게 한번 내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그런 아이템을 막 여기다 만들어 보고 그래서 점수화 시켜 보니까 20점에 가까운 게 여기에 뭐 상위에 10개 중에 2개가 여기 포진하더라. 그걸 선택하는 게 파레토 법칙이죠.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적 선택. 그래서 여기서 이 표를 보니까 외부에 대한 기회가 높다는 건 리저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게 베니핏이 크다는 거지. 뭐냐면 사막에 조난당한 사람이 물 한 병이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돈 가치가 500원밖에 안 되는데 생수통에 근데 그 사람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생명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아플튜니티가 큰 거예요. 그 물 한 병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 시장을 찾아내는 거야. 그게 사막에 조난당한 사람을 위한 물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홍수난 데서는 내가 홍수난 데도 물은 물론 필요하지. 그런데 홍수가 안 났으면서도 물이 많은 지역, 그 우기인 지역에는 물이 많잖아. 거기에 내가 물을 갖다 주면 슬래턴이죠. 물이 필요 없는 상이니까 위협이잖아요. 그죠? 삼성 스마트폰이 올해 지금 2, 4분기에 매출이 분의 4분의 1이 줄었대. 25%가. 삼성 스마트폰이 작년에는 아플튜니티, 필요성이 엄청 높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이제 다 가지고 있어. 이제 기능도 별로 차별 안 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그게 그거네. 이제 필요성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위협 사항이에요, 지금. 위협을 느낀 거야. 내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 상태에서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차세대 기술이 지금 뭐가 있는가 보니까 지금 OS도 최적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을 쓰면 반나절을 못 가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 가도 괜찮아. 배터리를 못 갈지만은. 근데 삼성 거는 뭐 뜨끈뜨끈해. 근데 마음 같아서는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이게 또 업무상으로는 삼성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을 맨날 해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야. 그러면 여기서 삼성 같은 경우는 차세대 그 갤럭시 뭐 이 기어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 상대편은 벌써 지금 스마트폰이 여기에 뭔가 뭘 더 아니야 구글 글라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은 지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또 찾아내 가지고 걔들이 지금 고객들이 필요한 거를 구글 글라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핵심 인간의 욕구를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구글 글라스를 쓴 그 글 깊숙이 보니까 남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구글 글라스를 쓰고 내가 구글 글라스를 쓰므로 해가지고 관심을 받으니까 그게 좀 비싸더라도 산다. 그리고 내가 이걸 쓰므로 해가지고 어떤 내가 또 건강에 좀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남을 엿보고 막 그 기록을 하는 데 대한 쾌락도 좀 쾌감도 느끼고 그리고 여기 정보가 즉시 전달이 되니까 지적 쾌감도 좀 느낀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의식주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좀 버는 기회가 생긴다. 그걸 핵심을 한번 잘 따져보면 내가 이 고객층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이 사람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여기에 시장에 필요한 거를 막 한 10개를 브레인스토밍에 만들었어. 그래 그거를 여기 이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 파급 효과 큰 걸 여기 해봤더니 상위 25%에 해당되는 여기가 한 2개 반에서 3개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하거나 포기라는 게 그게 전략이야. 전략은요, 포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했어.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모임이 있어. 우리 모임에 나오시겠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뭘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어.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야.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 사람이 밥 3끼 먹고 다 똑같은데 시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위해서 하면서도 또 다른 것도 다 해요. 근데 이거는 약속이니까 가장 최우선이니까 이걸 하는 거잖아요. 목숨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거는 내가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렇지 않고는 와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예요. 관심사.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잠을 줄여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다? 축구 새벽 좋아하는 사람도 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보나? 시간이 있어서 보나? 아니잖아. 핵심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커트 척도나 아니면 이런 어떤 척도를 만들어내는 걸 이거를 차원을 발견한다고 해요. 차원을 발견. 그럼 이런 칸을 만드는 것을 스케일이라고 해요. 스케일. 그래서 여러분은 프레임이 뭐죠? 아까 계속 프레임을 말하는데 이게 창이잖아요. 여기서 efficiency라는 축과 effect라는 축을 가지고 어떤 판단의 잣대를 만들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0점 조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왁구. 세상을 보는 왁구. 내가 재단하는 털. 여기는 전부 칼날이 있어가지고 나머지를 그냥 4등분 해가지고 여기 거는 그냥 버리게 만들고 요것만 쓰잖아. 그게 프레임이고 프레임을 구성하는 거는 이거는 efficiency와 effect라는 차원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efficiency와 effect의 차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플래닝을 하는 게 조사 설계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조사 플래닝이라는 거는 설계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알아야만이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림, 오토캐드나 이런 걸 쓸 때 그림을 단순히 그리는 거를 설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죠? 이런 포피 관점에서 아이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나? 포피도 알아야 되고, 포엠도 알아야 되고, 여기 포도 알아야 되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STP라고 해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을 통해서 고객도 알아야 돼. 그러면 전반적인 걸, 이런 걸 다 알아야지 이런 프레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초 중의 기초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나올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뭘 이렇게 할 때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why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뭔가. 그게 메소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이펙트는 얼마나 있느냐. 그게 니즈, 메소드, 이펙트 전개 방법이에요. 그걸 기승전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가 있어. 리포트를 내는데 어떤 리포트가 좋냐면 이런 거야. 제가 쓰는 이 리포트의 이유는 이런 이유다. 써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쓰는 이 리포트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 리포트를 쓰는 필요성에 대해서 만족을 이렇게 시켜준다.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터크도 마찬가지예요. 터크도 내가 이걸 개발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마우스도 되면서 이렇게 그 레이저 이런 어떤 포인터 역할도 하는 게 지금은 잘 없다. 근데 있더라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불편하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작게 그런 작으면서도 주머니에 쏙 들어가면서도 이런 제품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정도 아주 얇게 작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동글이라는 걸 빼가지고 그 컴퓨터에 그냥 꽂으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마우스로서 통신도 되고 이건 또 한번 충전하면 몇 주를 간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걸 썼을 때 기존 그런 필요성을 만족시켜야 효과가 클 거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35,000원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 계획서예요. 니즈, 메소드, 이펙트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사업 조사 설계도 봐요. 똑같아요. 보면 목적이 뭐냐면 좀 시장 내가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시장 조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조사 방법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보니까 요런 어떤 다양한 분석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효과는 이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볼게요. 그 시장조사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사 방법에는 이런 게 있더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문법이라든지 면접법이라든지 관찰법이라든지 언유조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수단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가 있어요.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외부로부터의 교란 요인들을 제거를 하고 수집을 할 건가. 그럼 그 자료가 수집됐던 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건가. 이게 통계 분야예요. 그리고 그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보고서 작성으로 해요. 그 중간에 실제로 실습을 제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말로서 다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한 30시간을 이야기할게. 요거를 제가 지금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오지만은 제가 요걸 조금 더 풀어가지고 그냥 쏙 머리에 들어오도록 할게요. 오늘 이건 뭐냐면 두 갈식이에요. 두 갈식이 뭐냐면 A는 B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케팅은 전략이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궁금하지? 그게 왜 마케팅이 전략인지 이걸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 이불로 이해를 못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궁금증이 이렇게 막 증폭이 된 상태에서 A는 C이기 때문에 B다 이렇게 점심 먹고 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머리가 안 좋거나 그게 아니고요. 이불로 궁금증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부터 합니까? 예. 그러면 1시 10분, 1시까지 오세요. 예. 예. 예.